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현대사 둘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경제사회적 발전과 함께 특히 신분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이 근대사회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농업 부분에서, 당시 농업사회였으니까 산업이요, 경쟁의 결과 농민의 분화로 농민계층이 분농과 또한 빈농으로 크게 구분돼 나뉘는 그런 신분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봉건적 신분 구조가 붕괴되는 가운데 서울 노비족 속박에서 점차 벗어나고 세습적인 신분 제도는 차츰 그 의미를 잃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 변동에 직면해서 지배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진보적인 사상으로 실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고 양반 중심의 성리학에 대비하는 경제 발전의 전개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합도 직접 가져가는 여기에서 일정하게 모판에 모를 길러서 본돈에다가 서농사 짓는 모래기법, 이양이라 그러죠. 이양법이 나오고요. 반농사에서도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서 배수구조와 작물관리를 편리하게 하는 견종법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농종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진행해 주세요. 예. 반농사에서 견종법이 나오고 해가지고 그만큼 단위면적 땅 수확량 또한 일손을 그만큼 크게 들 수 있죠. 또한 비를 푸는 시비법이 본격화되고 해가지고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2년 3작으로 놀리는 땅이 있었는데 이제는 놀리는 땅 없이 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농방법, 영농기술의 개선은 단위면적 땅 수확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한 소수노동력으로 넓은 농토를 경작 가능하게 하는 광작이 나타납니다. 광작은 여태까지 같은 규모의 토지에 10사람이 투입됐다고 하면 이제는 이러한 영농방법이 발달하고 한두 명이 투입되면 농사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광작에서 부자농민, 분농이 출현합니다. 분농이 출현해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이렇게 부자농민이 생겨나는가 하면 거기에 상대해서 여태까지 농사를 짓고 있던 논밭에 매달려 있던 인력들이 유휴노동력, 이제 필요 없는 노동력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을 먹여주지 않으니까 도해지로 나가게 됩니다. 즉, 이 사람들은 도해지로 나가서 도시 임노동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도시 상공업이 발달하고 또한 수공업 분야도 종사자가 늘어나고 광산, 광업도 발달하고 하는 다방면의 상공업의 발달 모습이 이러한 영농방법의 개선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작으로 소수노동력으로 넓은 농토의 경작이 가능한 이런 광작으로
부자농민이 나왔을 때 이 부자농민들은 제일 자기들이 원하는 평생의 욕구가 무엇이냐? 조선은 계급사이기 때문에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 신분을 끌어올리는 게 최선의 목표죠. 자기 한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손자, 정손자, 대대손손 양반으로서의 씨를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분 상승을 시도하고, 원래 신분 구조가 고대 중세까지만 해도 귀족, 평민, 천민, 노비를 포함해서 이 3단계였는데 조선시대 오면서는 이제 귀족과 평민 사이에 한 단계가 더 늘어납니다. 즉 이제 고려 때까지 귀족이라고 했더니 조선에서는 문무 양반이 되었고, 양반 그리고 지배층의 말단을 구성하는 중인은 즉 기술관, 통역관, 그 다음 서리 아전 같은 지배층의 말단 관리, 중인, 그 다음 일반 농민, 수공업자 등 상인들의 상민, 그 다음에 천민은 공사노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4단계의 신분 구조가 되는데, 보통 이 조선 중후기를 해가지고 영용방법의 개선, 경제의 발달과 함께 광작으로 분농이 등장한, 또 특히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7년간의 전쟁 끝에 세상이 많이 변화를 초래하게 됐어요. 이게 몰락 양만도 나오고, 그 전쟁 기간 동안 또 한 한미천을 모은 여러 이제 일반 상민계층도 등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축적한 돈, 부를 가지고 신분 상승을 시도하죠. 그래서 그 신분 상승을 시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신분 상승 시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납속. 공명축. 납속은 돈이나 재물을 바치고, 국가에 바치고 형벌을 면제받거나 신분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재물이나 돈을 국가에 바치고 형벌을 면제받거나 신분을 끌어올리는. 공명첩은 이름 그대로 빌공자 명예직책입니다. 즉 조선 계급사회의 그 양반 중심 구조 사회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양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갈망, 그걸 노려서 임진왜란 7년 이후에 고갈된 국가 재정을 벌충하고, 또한 백성들로부터 좀 더 합법적으로 세금을 많이 좀 걷어서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명첩, 이름뿐만의 명예직첩, 즉 요즘도 명예직첩이 있죠. 즉 뭐 동리에서 보면 뭐 지역개발위원, 뭐 지역 뭐 무슨 위원 뭐 이런 식으로 명예직첩을 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억 있습니다. 1억을 정부에 바치겠습니다. 그럼 1억에 맞는 벼슬자리 좋아. 강북구청장이다. 강북구청장 임명장을 하나 조선국왕 도장을 찍어 받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강북구청장 자리에 가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액자집에 들러서 액자를 잘 끼워 넣어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대들보에 걸어놓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봐라, 내 이제부터 내가 양반이다, 알겠지? 하는 그게 공명첩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납속 공명첩이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합법적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방법이었다 그러면, 또한
노비들이 어느 정도 재물을 모아가지고 주인이나 나라에 몸값을 바치고 일반 양민으로 바뀌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또 1801년 순조 때는 세금 낼, 원래 조선에서는 상민, 여기가 이제 농민, 상인, 수공업자.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 세금을 내는 나라의 주식 기둥이 되는데, 이런 상민층들에게 최대한 국고를 불려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이 상민층들이 좀 전에 말한 대로 납속 동명측덕으로 해가지고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많이 해버리니까 세금을 낼 농민, 상인, 수공업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순조 임금 1801년에 나라에 소속된 관노비, 국가에 소속된 노비를 상민으로 면책시켜버립니다. 상민으로 신분을 바꿔줘버립니다. 그러면 상민이 된 관노비들은 이제는 상민이 됐으니까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또 군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의무를 해야 되죠. 원래 천민인 노비는 국가에 대한 세금 바칠 의무도 없고 군대 갈 의무도 없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새로이 상민계층이 납속 공명 등으로 해가지고 양반으로 대거 일반인이 양반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이제 밑에 노비 천민계층에서 끌어올려서 채우는 그런 방법도 나오고요. 관노배방. 그 다음 군대 가서 공을 세워가지고 신분을 끌어올리는 군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구속신이라 해가지고 대구속신, 노비가 자기 자리에 다른 노비를 집어넣고 지는 양반이 돼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돈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노, 양처, 소생, 종모, 종량도 말이 좀 긴데요. 이거는 조선 후기에 일반 상민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여태까지는 아버지나 어머니, 양부모 중 부대조 안에 하나라도 한쪽이라도 노비 천민이 있으면 천민 노비가 됐어요. 근데 이제 법을 바꿔서 천인 남성과 양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을 모두 어머니의 신분, 양민 신분이 되게 하는, 즉 천민 노비의 남성과 일반 양민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을 어머니의 신분을 모두 따르도록 하는 양인의 신분으로 분류하는, 즉 양인수 정가칙이죠. 그 다음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서 모속이라고 있습니다.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속은 자기한테 해당된 못을 남에게 종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공사노비 또는 양인이 몬뚱이로 나라에 바쳐야 되는 신공, 즉 군역, 요역 이런 거, 조세, 공물, 군역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왕실 직속의 내수사 또는 대군이나 제군 권세가의 집에 스스로 들어가서 몸을 의탁해 맡겨가지고 이러한 나라의 신공, 조세, 공물, 조용조, 세금과 노동력에 대한 그런 부과를 피하기 위한 그런 이제 비합법적인 방법이죠. 모속.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비가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날처럼 주민등록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남에 사는 노비가 저 북한 쪽 황해도나 평안도 쪽으로 가가지고 노비 신분을 감추고 양민 행세를 한다는 거죠. 양반의 족보를 위조한다든지 또는 유생을 사칭한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인물의 후손으로 엉터리로 집어넣어가지고 양반 행세를 하는 걸 투탄이라고 해요. 투탄. 그 다음에 양반과 혼인을 해가지고 신분을 끌어올 통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선 위에 신분 구조가 즉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신분 구조가 원래는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돼 가지고 소수가 양반 그다음 얼마 안 되는 중인 대다수 백성을 차지하는 상민 이게 농민 상인 수공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돼야 일을 하지 않고 받아먹는 앉아서 먹는 좌식 계급이 숫자가 작고 밑에서 일을 해서 위에 계층을 받들어 올리는 그런 밑에 계층이 두터운 이런 삼각형의 사다리꼴 즉 트라이앵글 이것이 안전한 그런 신분 구조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의 위 임진왜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또한 영농방법의 발달로 광작 등이 등장해서 분홍이 출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서히 신분 구조는 역삼각형의 형태로 이것이 나중에 19세기 말쯤 되면요 70%가 양반이에요. 30%가 일반 피지배 계층, 상민, 노비층이죠. 이렇게 되면은 불안정한 구조가 되는 거죠. 역삼각형. 이런 불안정한 구조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니도 양반, 나도 양반, 다 서로 양반이야. 양반의 희소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예를 들자면 판검사, 판사, 검사 일이 너무 많다. 판사 판결문 작성하기가 너무 일이 엄청난 건수가 여러 가지 많고 자기 한 사람에게 활당된 양이 있는 거. 그래도 절대 판검사 숫자를 확 늘리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면은 완전히 그만큼 그 직역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지고 희석되는 것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 의과대학 정원 늘리려고 그러는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은 현재 있는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자기네들이 몸값이 떨어지고 불리해진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파업으로 들어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반이 많아지다 보니까 니도 양반 나도 양반 이거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구조가 밑이 작고 위가 넓어져가지고 놀고 먹는 게 70% 일하는 게 30%밖에 안 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1894년 가보개혁입니다. 신분제가 철폐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894년 가보개혁은
우리나라의 신분제의 철폐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치경제 사회문화 다방면에서의 그런 근대화를 이루었던 것이지만 특히 이 가보개혁에서 여태까지 양반 상놈의 그런 계급사회가 이제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신분제가 법률적으로는 없어지는 그런 이제 크나큰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것이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가보개혁이. 그래서 여태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원시경제, 농업과 수렵, 채취. 여기서 이제 봉건제 사회의 장원제도 같은 중세 영주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계급적 여기서 근대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게 이제 근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고 시장이 자유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 질서가 스스로 유지되고 운영되어 나간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 근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태 우리가 20세기 초반부터 해서 21세기로 넘어왔습니다. 20세기 주로 이제 자유주의 경제 체제 유지해 왔습니다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도저히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에 간섭을 취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또 경제 사회 체제를 바람직하게 끌고 나가는 데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또 여기서 국가의 경제 관여론이 또 한번 요즘은 다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오늘날 와가지고는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에 관여해야 된다는
20세기 후반부터의 경제 논리가 또한 등장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 경제 발전과 신문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어르신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